여기는 정말로 완전히 도식화시켜서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가 출제 포인트인지 진짜 아예 이제쯤 되셨으면은 빈종에다가 학교 내신 공부 생각한다, 내가 기말고사 본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적어가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일반론에서 물어보는 출제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 헌법에서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적법 절차 원칙, 여기서 하나 출제 포인트가 하나가 있죠. 행정 절차란 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헌법에서 바로 적법 절차 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인데, 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은 헌법 조문상으로는 왠지 형사처벌과 관련돼서만 적용되는 것처럼 적혀 있지만 형사뿐만이 아니라 한 글자 다죠. 다. 모든 국가 적용에 다 적용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 그냥 뭐 다 적용됨 하나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이 헌법상 규정은 직접 적용된다는 걸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자체를 물어보진 않고 이 직접 적용됨에 따라 도출된 판례 하나를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7급에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A세법에서 예를 들어 가산세를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가산세 때릴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뭐 가산세 이유 제시해줘라, 가산세 뭐 사전 통지해줘라, 의견 청취해라, 이런 절차 규정이 전혀 없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A세법상 가산세 절차 규정 없으니까 가산세에 대해 이유 안 가르쳐줘도 되고 사전 통지 안 해줘도 될까요? 무조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절차를 거치라는 건 헌법이 어떻게 적용되니까? 직접 적용되니까. 똑같은 말, 개별법의 절차 규정 없어도 절차 거쳐야 함,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논리가, 이론이 적용된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그 본세, 가산세 구분되는 그 사례, 그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절차는 거쳐야 된다. 그러니까 예외 규정 없는 한.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당사자 등의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고, 9급에서도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7급에서는 정말 많이 물어봤고요. 함정 빠지기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이 행정 절차에 가장 꽃이 되는 제도는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가 됩니다. 침익적 처분의 절차들이 되죠. 물론 그거 외에 뭐 이유 제시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럼 그 절차권을 갖는 대상은 당사자 플러스 등인 당사자 등이 되는데, 이 당사자는 처분에 직접 상대방을 말하기 때문에 요건 뭐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네가 누구냐죠. 올해 지방지 9급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A가 있고 B가 있고 행정청이 있는데, 얘가 특허권자라고 해볼게요. A한테 특허를 준다. 자, 그럼 행정청이 A에 대해서 행한 특허 처분은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A한테는 수익적이지만 B한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침익적이죠. 오케이, 그럼 이 특허 처분은 B에게 침익적인, 즉 권익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니까 얘한테 사전 통지 등 절차 거쳐야 한다, 거칠 필요 없다. 거칠 필요 없다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 요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 그 절차의 상대방은 오직 어디까지만? 당사자 등까지만인데, 등의 개념이 바로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행정청이 참여시켜준 애만 말하죠.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까지만 말한다. 즉 행정청이 야 너도 껴들어 라고 참여를 시켜줘야만 비로소 사전통지 권리라든지 의견 청취 권리라든지 이런 걸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참여시켜주지 않은 이상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딱 함정 패턴으로 자주 출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내용이 바로 358페이지 네모 2번에 있는 내용이죠. 당사자 등. 첫 번째 꼭지. 등에 하이라이트 쳐져 있는 부분이요.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이 바로 등이에요, 등. 따라서 다음 꼭지.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갖는 제3자이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등이 아니더라. 무슨 말이냐? 여기 B는 이 특허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 원고 적격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절차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다예요. 당사자 등이 아니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조문인데 여러분이 행정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특허권자가 뭐 한둘이 아니겠죠. 였다가 특허 해줄 때마다 기존의 업자들한테 다 알려주라 그러면 이거 일이 안 돌아갑니다.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안 해줘도 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1번 주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바로 조문 3조 2항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3조 2항은 정확하게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9가지 내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그리고 9가지 많긴 하지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에서 5호까지. 이건 우리가 여러 차례 배운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정심판 공부하면서도 봤던 거. 정확해요. 헌법기관이죠.
그래서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은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가 아니라 개별법상 절차 규정이 있으니까 글로 가라 그 말이죠. 행정 절차법이 안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음 6에서 8 스페셜한 애들이었죠. 우리 아까 행정조사기본법에서 본 애들이랑 비슷해요. 국가안보, 외교, 통일, 뭐 형사, 보안처분, 세금, 뭐 특허, 행정심판 뭐 이런 것들은 다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행정절차법 안 적용된다. 그래서 스페셜로 기억을 해두시고 전문적인 애들이다 그 말이죠. 다음 가장 중요한 구호에 적혀있는 세 가지도 귀찮지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그 자체로 물어봅니다. 하나,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두 번째,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난민 인정, 귀화. 그 다음 공무원 징계 정확하세요. 그럼 왜 구호는 중요하냐? 자, 이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조문도 물어보지만 판례를 훨씬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요. 1부터 8까지는 판례가 아예 없어요. 판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무조건 적용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툴 만한 여지가 없어서 소송이 안 걸리죠. 근데 구호는 판례가 엄청 많아요. 왜? 이 세 가지 경우에 무조건 적용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앞글자 따서 항상 이렇게 불렀죠. 성준. 성질상 절차 거치기 곤란하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사항만 적용하지 않는 걸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대체 이 케이스가 성준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이그제플 하나 한번 가볼게요. 유승준 절차법 적용됐다 안 됐다? 적용됐죠. 왜? 이긴 이유가 전화로 해서 이겼잖아요. 문서로 나가야 되는데. 처분 문서로 나가야 된다는 거는 절차법 조문입니다. 그럼 유승준은 외국인이긴 하지만 재외동포고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규정이 관련 법에 없어서 그래요. 난 판례들을 기억하시는 게 포인트죠. 뭐 비슷한 거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절차 거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른바 싸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넣어줬다가 그 편입 취소했다. 절차법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됩니다. 왜? 그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이런 건 일일이 좀 기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출제 포인트는 거기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다 보지는 못할 거니까 그 출제 포인트를 기억하신 채로 이 내용들이 다 359페이지 최하단에 있는 박스죠.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설명까지는 다 못 드릴 것 같으니까 359페이지 최하단 박스 절차법 적용 X인 애들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첫 번째 줄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직위해제. 그 다음에 그 마지막 꼭지 군인사법상 보직해임. 직위해제랑 보직해임이 같은 말이죠. 워낙에 일반적인 징계 처분이다 보니까 다 각 개별 법에 징계 규정, 그 절차 규정이 있는 거죠.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걸쳐 행하는 사항도 적용 안 되고 귀화는 국적법에 다 정함이 있습니다. 근데 적용된다는 거 진급 선발 취소 이런 건 거의 없는 경우라 그랬죠. 진급 선발 대상자 명단에 뜨면 어마어마하게 축하를 받는 전화가 쏟아져요. 왜? 99% 진급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 명단에서 지워버렸다. 정말 극히 드문 경우고 그런 경우까지 관련 법에서는 정해놓고 있질 않았다. 그러니까 절차법으로 가는 거고 KBS 사장 해임이라든지 생도 퇴학 처분이라든지 별정직 공무원은 여러분과 달리 무엇이 보장 안 되는 공무원이다? 신분 보장 정확해요. 정년 보장이 안 돼요. 징계 절차 규정이 아예 적용이 없다라고 국가공무원법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절차법으로 가는 거고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 재외동포 유승준 적용됐다.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출제 포인트인 일반론적인 내용이고요. 그럼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가볼게요. 공통의 처분 절차. 처분의 종류는 절차법적으로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적 아니면 침익적. 그 두 가지가 다고 그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의 절차라는 뜻이에요. 즉 신청에 따른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 모두에 대해 적용됨. 그리고 1번 조문이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 물어봤던 거죠. 처분 기준을 설정해서 공표해라. 절차법 20조 조문이고요. 나중에 조문 열심히 읽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허가가 나갈지, 어떻게 하면은 영업 정지 취소 등이 나갈지 처분의 기준을 네가 스스로 마련해서 국민들한테 공표하라 그 말이죠.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 중에 하나 이거 안 했다. 미리 공표하지 않은 처분 기준 적용해서 처분해버렸다. 절차법 위반한 거죠. 그럼 곧바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다. 그것만 갖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왜냐?
이 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이 무엇에 그치니까요? 정확하십니다. 행정규칙에 그치기 때문에 행규 위반했다라고 해서 위법이 아닌 것처럼 행규 미리 공표하지 않은 걸 적용했다 할지라도 그것만 갖고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재량권 일탈남용 요소에 불과하다 정도 요 최신 판례 꼭 기억하셔야 되죠. 올해 7급 시험에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최신 판례 중에 하나죠.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서 뭐가 출제됐냐면은 처분 기준 설정 공표에 관한 행정 절차법 조문은 침익적 처분뿐만이 아니라 수익적 처분에도 적용된다. 오,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공통의 절차에 이 카테고리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게 출제 포인트였죠. 두 번째, 처분할 때는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죠?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죠. 여기서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몇 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앞글자 따서 오랜만에 하는데 기억하실까요? 모명급 기억하셔야 돼요. 모명급은 생략할 수 있더라. 참고로 지금 이 나가는 내용이 그 교재 순서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교재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네 신청을 모두 그대로 받아줬다. 네가 이유를 알고 있음이 명백하다, 급하다인 경우에 이유 제시 생략할 수 있지만 모명급이 아니고 모명급인 이유는 뒤에 명급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니까 네가 요청하면은 이유를 가르쳐 줘야 하니까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첫 번째 내용 끝났고요. 그럼 두 번째, 이유 제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유 제시의 정도를 기억하셔야 되고 당연히 구체적으로 해줘야겠죠. 구체적으로 두 가지. 팩트도 가르쳐주고 그 팩트에 적용되는 법 조문 내용까지 가르쳐주고 사실과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마어마하게 빈출되는 내용이고 너의 어떤 권이 침해받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을 때 정확히 방어권 침해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이유 제시가 좀 완화될 수 있더라 라는 내용 두 번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통의 절차 아까 유승준 판례 때 나왔던 거죠. 처분 때릴 때는 뭘로 때려야 된다? 말로 말고 문서로 때려라. 그럼 여기서 기억하실 내용은 24조 조문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원칙적으로 문서지만 두 가지 경우에는 문서 아닌 방법으로 갈 수 있고 바로 급경, 급하다, 경은 경미하다 정확하십니다. 이때는 문서 외의 방법으로도 갈 수 있더라. 물론 그래서 급해가지고 말로 했더니 네가 나중에 좀 가르쳐달라고 한다. 그럼 그때 서면으로 가르쳐줘야겠죠. 당연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또 새로 신설된 조문이에요. 전자문서로 가능한 경우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원래 그동안은 전자문서, 즉 네이버 문서, 카카오 문서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나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늘어난 걸 기억하셔야 되고 첫 번째 네가 동의했다. 전자문서를 한다는 거를. 그러면 전자문서로 나갈 수가 있고 두 번째 네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처음부터 뭘로 신청했다? 전자로 신청했다. 그럼 답변도 뭘로 줄 수 있는 걸까요? 전자로 줄 수 있는 거죠. 이 전자로 신청이 새로 늘어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다음 두 번째 너무 중요했던 최신 판례고 문서의 해석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최신 판례가 하나 생겼고 작년 7급 시험에 처음으로 기출이 됐습니다. 자, 문서 해석 무슨 말이냐? 자, 문서를 읽어보니까 어떤 처분을 했는지가 너무 명확합니다. 문장을 되게 깔끔하게 잘 써가지고 뭔 내용의 처분인지 명백히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그 문서 내용대로 처분을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문서 내용과 다른 해석은 허용될 수 없지만 포인트, 문서가 뭔 말인지 내용이 못 알아먹겠다. 내용이 불분명하다. 불명확하다. 워낙 글을 좀 이상하게 써가지고 뉘앙스가 무슨 말인지 해준다는 건지 안 해준다는 건지 A인지 B인지 C인지 아니면 그 외의 건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어떤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냐면은 문헌의 내용과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하죠. 가능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 최신 판례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뭐까지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냐? 이 처분 문서를 네가 받고 나서 네가 보인 태도, 뭐 전화 걸어서 뭐 따졌는지 뭐가 어땠는지, 그 다음 이 문서가 나가게 된 경위, 온갖 외부 사정을 다 고려해가지고 이 문헌에 써져 있는 내용과 다른 처분이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실질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게 공통의 처분 절차의 세 번째 출제 포인트인 바로 문서 처분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361페이지 최상단에
있었던 내용까지 정리한 거라면요.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구체적 처분 절차인 큰 숫자 3번 신청에 따른 처분. 이걸 다른 말로 그냥 수익적 처분 절차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여기에 출제 포인트는 2개예요. 항상 여러분 복습하실 때도 이 절차법 파트는 큰 제목 먼저 정리하시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공부하는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세부적인 거에 먼저 매몰되지 말고 큰 출제 포인트, 쟁점 포인트 먼저 찾은 다음에 그거 정리하고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처분의 신청. 당연한 얘기라고 하잖냐. 절차법 17조 조문을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는데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에서 미리 다 봤던 내용이어서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했던 최신 판례 하나만 복습해 볼까요? 자, 여러분은 신청서를 접수받으셨는데 뭔가 좀 빵꾸가 났다. 그럼 곧바로 반려해서는 안 되고 보완 요구해야 되죠. 여러분이 보완 요구해야 되는 하자는 어떤 하자만? 형식적 하자만. 실체적 하자는 보완 요구할 의무가 없다. 다만 실체적 하자일지라도 올해 지방지 구급시험 내용이죠. 그 하자가 단순 착오 아니면 매우 일시적인 사정 쉽게 보완이 가능하네. 그럴 때는 반려하지 말고 보완 요구해라 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고 똑같이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조문과 그 최신 판례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올해 처음 기출됐죠. 드디어 최신 판례인데요. 처리 기간 설정 공표. 표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공통의 처분 절차 첫 번째 보신 거는 처분 기준 설정 공표였죠. 그 수익적 처분이든 침익적 처분이든 어쨌든 처분 때릴 때 어떤 기준에 따를지 그거를 만들어서 공표하라 이 말이고, 처리 기간은 뭔 말일까요? 야, 네가 허가 신청했는데 내가 이거 며칠 내로 답변해 줄지, 이거 업무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그 기간을 미리 만들어서 공표하라가 처리 기간 설정 공표입니다. 자, 그럼 이 처리기간 설정 공표 조문 내지는 이 조문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직접 만든 처리기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다. 가급적 지키면 좋다는 뜻이다. 후자죠. 이 처리기간에 관한 거는 똑같은 말 강행 규정이 아니고 무슨 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죠? 훈시 규정, 가급적 지켜라라는 뜻이 바로 이거죠. 즉 구속력 있다 없다? 없어요. 바쁘면 못 지키는 거죠. 당장 이걸 강행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지금 이제 뭐 대법원장 새로 선임되시면서 막 하시고 있는데, 대법원장 선임되시면서 그 취임사를 하신 가장 이제 중요한 법원의 과제 중에 하나가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입니다. 재판이 진짜 더럽게 밀리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조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제기 접수받은 날로부터 한 2달인가 3달 만에 재판 끝내라고 하고 있어요. 법 조문은. 야, 재판 걸면 2달 내로 판결 내려줘라. 강행일까요? 훈시일까요? 그거 아예 없는 조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2년이 걸리면 2년이 걸리지 2달은 진짜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본인들도 못 지키는데 공무원 보고 무조건 지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결국 훈시 규정이란 말은 따라서 내가 처리기간 규정 위반했다. 바빠가지고 원래 30일 내로 해준다라고 했는데 못 지켰다. 위법? 안 위법? 안 위법하는 거죠. 지킬 의무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수익적 처분, 즉 신청에 따른 처분 절차를 보셨고, 그 다음 가장 굵직한 내용이 바로 침익적 처분이죠. 법 조문에서는 침익적 불이익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이렇게 표현하긴 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전 통지가 등장을 하죠. 그럼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 네 잘못으로 인해 침익적 처분을 한다. 너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럼 너한테 잘못 있으니까 사전 통지 안 해줘도 된다. 그래도 해줘야 된다. 그래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귀책 안 따짐입니다. 판례는 없지만 은근히 함정으로 한두 번 정도 나온 내용이 되고요. 이것도 되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영업 취소를 때린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는 건 네 잘못이죠. 근데 문제는 네가 진짜 술을 팔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귀책이 있는지조차 아직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말을 들어봐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사전통지 의견 청취제도의 목적 그 자체이고, 따라서 네 귀책은 절대 따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전 통지는 일정한 경우에 생략이 가능하죠. 조문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긴급한 경우, 반드시 어떤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마지막 성질상 못하는 경우. 그래서 성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안 해줄 수도 있더라. 자, 다음 사전 통지는 그럼 최소한
과태료랑 똑같아요. 며칠 이상 해줘라? 10일 이상 해줘야겠죠. 즉 이견 청취 기간을 최소한 10일 이상은 주라 그 말이에요.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되는 거고 보통 출제는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아까 이미 본 거니까요. 사전 통지는 모든 권익을 제한받는 상대방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네 글자 당사자 플러스 등한테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3자한테는 해줄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유형들 요 세 가지가 진짜 많이 나오죠. 네 허가 신청을 거부한다. 사전 통지 OX X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 안 된다. 행정 절차법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는 꼽아라 그럼 저거입니다. 왜? 네 허가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넌 권익이 받은 적도 없고 결론적으로 거부 처분은 권익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니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필요 없음.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지위승계 신고. 이건 여러 번 보신 거니까요.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다. 누구한테 해줘야 되죠? 종전 허가자한테 해주면 되죠. 양도인한테 해주면 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성질상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그젠플 하나 있죠. 정확하십니다. 네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내가 네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 일반 처분이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자, 그럼 성질상 못한다는 거는 케바케로 결정되는 걸까요? 처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걸까요? 법률 용어 자체가 조문 자체가요. 처분의 성질상 사전 통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처분의 객관적 성질상 이건 네가 누군지 전혀 상관없이 이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바로 일반 처분 같은 걸 말하는 거고 그럼 이러면 어떨까요?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해서 영업허가 정지 때리려고 했는데 일단 전화해서 좀 물어봤더니 지가 팔았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네가 팔았다고 시인하니까 너한테는 절차 안 거쳐도 된다? 그래도 거쳐야 된다. 그래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왜? 네가 팔았다고 시인했다는 건 처분의 객관적 성질이다. 네 주관적 사정이다. 네 주관적 사정이죠. 따라서 이거는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나 말할 기회가 있었다. 따로 뭐 전화 통화하면서 말할 수 있었다. 내지는 전화 통화하면서 내가 법을 위반했다고 자백했다. 라는 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처분 말고는 거의 이그젠플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가 사전 통지 내용이라면은 사전 통지 해주는 이유는 그냥 미리 알고 있어라 이게 아니죠. 그거에 대해서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해라. 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것이 바로 사전 통지의 진짜 이유가 되는 거고 그럼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앞에 있는 긴 반성에다가 하나 더 있죠. 바로 포까지 있습니다. 네가 포기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럴 때도 안 해도 되고 자 이왕 여기까지 본 김에 앞에 거 말로만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절차법에 신설된 조문을 하나 우리가 공부하셨는데 바로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명당 공표 조문을 아까 공부하셨습니다. 자 명당 공표도 침익적인 거니까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근데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안 할 수 있는 걸 세 가지를 또 정하고 있고 그거는 긴성포예요. 반만 엇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뭐 그게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다 보니까 우리 아까 조문에서 긴급하다, 성질상 못하겠다, 네가 포기한다라고 했다. 그 세 가지 경우에는 명당 공표할 때 네 말 안 들어도 됨. 이렇게 좀 기억하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좀 기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냥 조문 그 자체로 물어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김반성 포 기억해 두시고 다음 의견 청취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냐면은 정식 절차인 청문 그 다음 토론회랑 똑같은 말이 정확해요. 공청회가 있고 얘네 만약 안 할 때 청문이나 공청회 안 하는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되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서 의견 제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의견 제출에서는 보실 게 방금 보신 조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견 제출은 언제 하냐? 권익 제한하거나 의무부가 처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문하는 경우도 아니고 공청회 거치는 경우도 아니네. 그때는 적어도 뭘 하게 해줘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해줘라. 이 정도 조문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청문은 언제 청문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청문 사유 5가지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다, 필, 취. 5개인데 3밖에 안 적냐? 취가 실제로 3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법률에서 청문하라고 정해놓고 있다. 필, 행정청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했다. 얘네들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이잖아요. 중요한 건 얘죠. 취가 셋으로 쪼개집니다. 인허가의 취소, 면허증 박탈하는 것 같은 신분 자격 박탈. 마지막 다 쓰기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말로 할게요. 법인이나 조합의 설립허가 취소. 법인 조합 X 이렇게만 적을게요. 요 3가지를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의 경우에 이 3가지 경우에 있어서
네가 신청하면 청문해준다. 그냥 무조건 한다. 무조건 청문을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원래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네가 신청을 해줘야만 청문을 해줬는데 이제는 어떻다? 신청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함.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 조문을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청문 OX. 청문해야 되는 경우였는지 안 해도 되는 경우인지 몇 가지 사실관계 판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바로 교재를 통해서 봐보도록 해볼게요. 363페이지에 있죠. 자, 363페이지를 가보시면은 가운데 이제 박스에 청문 실시 의무 OX가 보이실 거예요. 찾으셨나요? 자, 실시 의무가 있는 경우를 가볼게요. 왼쪽 게 엄청 빈출되는 내용들이죠. 청문 통지서가 반송됐다. 니네 집에 여러 번 보내줬는데 안 보내줬다. 이거 어떤 사례였었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니네 집에 우편물로 야 청문하게 와라 라고 보내주는데 자꾸 반송되니까 어떤 송달하는 방식으로 통지해줬을까요? 정확해요. 공시송달 때렸던 사례입니다. 그럼 인터넷 봤을 리가 없을 거고 네가 안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위법하다고 본 사례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대체 어떻게 알려줬어야 되는 거냐? 그건 말을 안 해주죠. 어떻게든 알려줬어야 된다. 그러니까 판례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공시송달로 나갔는데도 안 된다고 본 사례입니다. 다음 우리끼리 협약 체결하면서 청문 우리 쌩까도록 하자. 이딴 협약은 효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절차법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청문 실시 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첫 번째 판례 최신 판례고요. 아직 기출은 안 됐지만 요 내용 말고는 이 판례의 다른 요지들은 이미 거의 다 출제됐습니다. 민투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꼭 할 필요 없다. 뭐랑 헷갈리기 너무 좋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될까요? 여기 적혀있는 어떤 거랑 비슷하니까 신분 자격의 박탈이랑 너무 비슷해 보이니까 청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좋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분 자격은 일종의 자격증 같은 거라 그랬죠. 신분증, 운전면허증, 어떤 뭐 전기기사 자격증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우선 협상 대상자는 그런 신분 자격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함정 빠지기 참 좋은 판례니까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 퇴직연금 환수 결정 이거 진짜 무진장 많이 나오죠. 뱉어내야 될 의무는 생기지만 퇴직연금을 환수할지 여부와 환수 금액 처분으로 결정된다. 법이 다 정해놨다. 법이 정해놨죠. 따라서 네 말 안 들어줘봤자 네 방어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고 그래서 안 해줘도 된다. 기억하시고요. 다음 구체적 청문 절차 전부 다 조문이니까 복습하실 때는 하이라이트 중심으로 읽어두시길 바라고 우리가 다음 달에 조문 정리하면서 꼼꼼하게 다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공청회 이왕 교재 본 거 바로 교재로 가겠습니다. 언제 공청회 해냐 하냐를 기억하셔야 되고 다 필요죠. 다른 법률에서 규정이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요 30명 이상의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다 필요더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꼭지 온라인 공청회죠. 올해 바로 기출이 돼버렸고요. 이미 그래서 내년에 또 나올 확률은 좀 높아 보이진 않긴 한데 자 원칙적으로 온라인 공청회는 어떻게 해야만 실시가 가능하다? 오프라인이랑 병행해야만 실시할 수 있는데 원래 이 규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외가 세 가지가 생겼죠. 코로나 공청회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온라인 단독이 생겼고 바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다음 작년에 기출된 내용 오프라인이 몇 번 무산됐을 때 3회 이상 세상에 요걸 2회로 바꿔서 출제하셨다고 했었죠. 3회예요. 그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뭐 이런 건 나오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는 온라인 단독 가능하더라. 그 다음 최상단 내용이요. 이 지금 보신 공청회와 관련된 행정절차법 조문들은 누가 누구 명의로 주최했을 때만 적용되는 내용들이다. 행정청 명의로 주최한 공청회에만 적용되는 거고 행정청 아닌 자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에는 절차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거기 적혀있는 이그젬플 추모 공원 건립 추진 협의회는 민관협의체였더라. 행정청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절차법 규정이 아예 없게 되는 것입니다.